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게 가장 큰 게 죄책감이랑 수치심일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내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수치심은 내 가치가, 내 신체가, 내 몸이, 내 영혼이 훼손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아마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곱씹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 탓이야.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아, 이런 나를 들킬까봐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아, 저 사람들 분명히 나를 이상하게 여길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스스로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자신의 고통을 점점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내면의 목소리랑 나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랑 붙어버리면 내 생각과 완전히 엉겨 붙어서 이게 나구나라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나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도 이 목소리를 자신과 떨어져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자꾸 이런 목소리가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하지만 이 목소리에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아니야.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일일이 이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일일이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난 훼손되지 않았어.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때 난 너무 어렸어. 이런 생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내 딸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니면 자식이 없는 분들은 내 조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요? 아마 누가 그렇게 공격하고 말로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막아주실 거예요. 아니야. 내 아이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는 착한 아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다른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 대응하는 목소리를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대체로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깊이 생각하시다 보면 누군가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하던 욕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언니한테 화를 낼 때 쓰던 말이라든지,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비난당하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까지 동시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비난의 목소리는 내가 들었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듣는 걸 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아픔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물려받았겠구나. 대대로 물려져 온,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거를 자신과 좀 떨어져서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아픔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꺼낸다는 말은 나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음지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곱씹고 곱씹을수록 점점 더 어두운 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친구랑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그게 양지로 꺼내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양지로 꺼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똑같이 같은 아픔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상처를 바라보는데도 자꾸 어둠으로 바라보는데 주변에서도 다 같이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다른 맥락으로 이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다 말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조차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어딘가 문제가 생긴 사람으로 바라본다든지 너무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꽁꽁 숨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오픈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아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조금 낫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뢰할 만한 그룹을 찾아서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픔을 너무 디테일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이 에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비춰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그룹이 절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나를 비참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치유해주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렵고 숨고 싶고 그런 세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픔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을 등지고 외로움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사랑이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이해해준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최악의 시련도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빛을 띠게 됩니다. 저도 제가 가진 상처가 너무 안 좋게만 보였었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정화 작업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어떤 과정이었구나. 나의 귀함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그런 다른 맥락이 생기면서 삶이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비춰줄 수 있는 공동체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푸르미 교육연구소라는 곳에 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제 상처를 많이 드러내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공유하고 다른 분의 상처도 제가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리면서 그런 치유하는 작업을 겪으면서 이곳은 제가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2의 친정 같은 곳이 됐어요. 근데 이런 곳이 있다는 내가 이렇게 발 하나 담가놓고 언제든지 가서 징징거릴 수도 있고 응원받을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든든한 곳이 한 군데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밖으로 나가는데도 작은 상처는 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상처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두려워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을 만한 곳에 발 하나 담가 놓으면 세상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음에 용기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내 마음에 뿌리가 되고 기반이 될 만한 이런 믿을 만한 공동체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푸르미 교육연구소도 좋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곳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시면서 위로하고 공유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상담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꾸준히 했을 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평안함을 회복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막상 상담을 한 번만 받아봐도 와, 지금까지 왜 상담을 안 받았지?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상담을 받기 전에는 상담 한두 번으로 되겠어? 엄청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난 돈도 없는데 겨우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런 저항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상담을 받는 데는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상담을 거의 미치광이 정도 돼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도 사실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상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부모 교육이 거기에 일부분이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면서 그게 내 삶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구나. 아주 기쁨과 평온함으로 사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지만 그 뒤에 굉장히 큰 그 감정 덩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하고 회복하고 치유했더니 삶이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몸은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벼랑에 몰릴 때까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상 진짜 마지막에 왔을 때는 너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는 진짜 많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마다 각기 저마다의 상담 기법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곳은 춤을 추고 제가 있는 푸르미 교육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상상을 통해서 감정을 만나고 풀어내는 그런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법들이 도움이 안 된다면 아마 이런 상담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상담 기법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다 효과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상담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받았던 상담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성수치심을 처음에 시작한 건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에게서 비쳐 보이는 그런 두려움, 공포스러운 상황을 내 아이도 겪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외출을 할 수가 없다든지 계속 두려워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너무 단속한다든지 아이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두려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말을 안 들으면 너무 힘들고 왜냐면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통제 따라주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기 이해가 안 가면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게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너무 과하게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 트라우마를 꺼냈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이 건물을 부시고 내 소리가 이 건물을 부시고 나갈 정도로 이 건물 천장이 뚫려버릴 정도로 분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두드리면서 가해자한테 분노를 사실 진짜 분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억울해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속으로 계속 욕하는 거. 그리고
분해하고 저주하고 그걸 곱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진짜 분노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짜 앞에 그 가해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몽둥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진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두드리면서 분노를 하는데 그 가해자를 박살내겠다는 마음으로 막 분노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분노가 나옵니다. 그렇게 분노를 풀어내고 뿜어내야 여기 쌓여있는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근데 안 그러고 계속 곱씹고 저주하고 분해하고 이런 걸로는 이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건 계속 그냥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겪어내고 이제 이 분노를 놓아줄래 하면은 거기서 선택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분노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아프거든요. 분노가 내 자신을 너무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진짜 세게 겪어내고 통과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이미지로 이제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새까만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몸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몸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다 더럽혀진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런 존재라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뭔가 연결도 스킨십도 싫고 연결되는 것도 싫고 세상에 나가는 것도 싫어요. 그냥 숨만 있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어떤 삶이 창조되느냐. 어둠 속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숨어서. 그래서 빛으로 나가야겠다. 빛으로 나가야지. 코칭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안내해요. 너가 여기 있네.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 있네. 네 자식이 어디 있나 봐봐. 근데 내 딸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안 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가 깨끗하게 키웠잖아. 너는 내가 귀하게 키웠잖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한데 내 딸이 내 옆에 계속 있어요. 엄마 두고 갈 수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죽을 것 같아도 나가보자. 이러면서 그 문을 열고 동굴을 밖으로 나갔거든요. 저희 이제 코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 코칭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 근데 밖으로 그 부끄러움, 그 숨고 싶음, 그 사라지고 싶은 그 수치심 대면하면서 나가는데 햇빛이 쫙 비추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들이 쫙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부처님이면 부처님, 신이 나를 사랑으로 비춰주는 빛이에요. 내 몸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아, 나는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상담을 받으시면 다 그 상담소에서 앉는 상담 기법을 써서 치유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세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무료는 아니지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울함, 내 이 공허함,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쓰는지도 모르게 쓰는 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옷값, 유흥비, 술값, 담배값, 먹지도 않는 식자재 계속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썩혀서 버리는 그 식자재 값. 이런 게 사실 내 공허함, 우울을 달래기 위해 쓰고 있는 또 다른 상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한테 돈 진짜 많이 썼어요. 애가 웃으면, 애가 좋아하면, 애가 행복해하면, 아니면 애가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애를 챙겨주면 내가 조금 우울한 게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써요.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거.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뭘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막 꽉 채워요. 막
과일도 몇만 원어치 사놓고, 야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야채도 몇만 원어치 사놓고, 과자도 막 사놓고. 근데 왜냐면 과자가 막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공허할 때 단 게 필요한데, 맞아, 나 단 것이 필요해. 그래서 막 사놔요. 그래놓고 또 안 먹어. 안 먹어서 또 막 버려. 아니면 먹지 않고, 이런 건 필요 없어. 막 단 건 끊어야 돼. 이러면서 또 막 버려. 그리고 다시 사. 그리고 다시 버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옷도 많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이러면서 또 사고. 돈을 엄청 씁니다. 근데 정말로 평온해지면 사실 옷이 없어도,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도, 장난감이 없어서 심심해서 좀 뒹굴뒹굴 하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쓰는 돈이 확 줄어들어요. 사실 평온한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서 늘 입는 그 옷을 입고 뒹굴거리면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하나 보고 있는데도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상담비가 좀 들더라도 갈수록 그 돈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쓰지 않아도 이제 편안하네, 행복하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픔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냥 생각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이 고통을 마주하고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고통이 계속 쫓아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계속 펼쳐져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창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꿈까지 쫓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고통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엄마도 외면하고 아빠도 외면하고 남편까지 내 고통을 외면해도 나 자신은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힘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힘 있게 태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부당하게 대접받아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 폭력을 당해서 상처받은 내 내면의 아이, 따돌림을 당해서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내 내면의 아이, 잘 보이고 싶어서 하인이 되어버린 내 내면의 아이, 이 모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내고 통과해서 치유하겠다.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다른 삶을 살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여정을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